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조세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인물과 세상사에 관심 많은 클레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과 역사에 관심 많은 덱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인물,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이 돈 냄새가 확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J. 피어펀트 모건입니다. 아, JP 모건. 그렇죠. 월스트리트의 제왕, 금융 거물. 네, 그런데 이분 진짜 평이 막 갈리잖아요. 누구는 뭐 구세주다, 또 누구는 탐욕스러운 괴물이다. 맞아요. 정말 그 손길 하나로 회사가 살고 죽고 뭐 결정 하나에 나라 경제가 막 흔들리고 그랬으니까요. 금융계를 넘어서 미국 전체를 쥐락펴락했건 인물이죠. 그러니까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정도 힘을 가졌을까 궁금해지는데 오늘 그 전설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성공 신화부터 논란까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그 뿌리부터 봐야겠죠? 네, 배경이 궁금해요. 어떤 집안이었나요? 이 모건 가문의 시작이 좀 재밌어요. 할아버지는 보험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셨고요. 그런데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시인이기도 했고 심지어 노예제 폐지운동가. 와, 정말 다른데요? 사업가 집안이랑 이상주의자 집안이 아니. 그게 JP 모건한테도 영향을 줬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그 냉철한 사업가 기질 안에도 어떤 강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뭐 예술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외할아버지 기질이 좀 섞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아버지,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 런던의 거물은행가 조지 피바디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모건이라는 이름을 금융계에 확실히 알린 게 중요했죠. 아, 아버지 덕분에 금융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거군요. 그럼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말수는 적었는데 뭔가 딱 보면 결단력이고 위엄이 느껴졌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그 중간 이름 피어폰트 때문에 피비라고 불렸다는데 이건 좀 귀엽죠? 하하, 피비요? 의외네요. 근데 또 의외로 몸이 약해서 류머티즘 열이라고 그걸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교육받고 그랬죠. 스위스나 독일 괴팅갱 대학 같은 데서요. 왠지 강철 같은 이미지인데 병약한 소년 시절이 있었군요. 금융계 대비는 어땠나요? 아버지 은행에서 외환 업무 배우면서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젊을 때 아버지 몰래 커피 원두 한 대품 분량을 그냥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네, 아버지 몰래요. 네, 그래서 파트너가 막 기겁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네 판단 믿는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포가 남달랐던 거죠. 그러다 1857년에 뉴욕 와서는 금융 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법을 일찍 배운 거네요. 마침 그때 미국이 남북전쟁이란 엄청난 격동기를 맞잖아요. 이 시기는 모건에게 어땠을까요? 1861년 24살에 자기 첫 회사를 차리죠. 데이브니, 모건 앤 코, 그해 결혼도 하고요. 아멜리아 스톨지스라는 분하고요. 아,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결혼 몇 달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모건이 사업도 접고 간병에만 매달렸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아픔을 겪었군요.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 슬픔을 딛고 남북전쟁 중에 사업가족 기질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당시 북부 연방정부의 승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막 떨어지고 금값이 치솟았거든요. 아, 기회를 본 거군요. 그렇죠. 남부 항구 봉쇄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은행가랑 손잡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환율 시장을 막 흔들어요. 이걸로 당시 돈 16만 달러. 와, 지금 돈으로는 상상도 안 될 큰 이익을 남깁니다. 전쟁통에 그런 과감한 투자를. 대단하네요. 근데 단중이 돈만 쫓은 건 아니었겠죠. 어떤 신용 같은 건 없었을까요? 네. 아버지 주니어스도 전쟁 때 북부 정부 재정 위기 때 영국에서 차관 들여오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JP 모건 자신도 미국의 승리랑 미래 경제 성장을 아주 강하게 믿었다고 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었겠죠? 하긴 그런 확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1865년에 재혼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좀 조용히 살면서 새로운 관심사를 찾는데 그게 바로 미술품 수집이었어요.
이때 처음 유화를 샀다고 하네요. 아, 미술품 수집의 시작이군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이제 사업가, 수집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군요. 이 시기부터 슬슬 철도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 다른 철도 왕들이랑은 좀 달랐어요. 제이 굴드나 짐 피스크 같은 사람들은 철도 회사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심지어 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하기도 했거든요. 약간 뭐랄까 약탈자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모건은 접근법 자체가 달랐어요. 항상 재건한다, 고친다, 짓는다. 이게 모토였죠. 파산 직전의 철도 회사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앤 레딩, 웨스트 쇼어, 노던 패시픽 같은 곳들을 살려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모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모건이 자산을 파괴했다 이런 말은 못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망가진 걸 고치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 약간 해결사 느낌인데요. 인상적인 사건 같은 거 없었나요? 아, 그 악명 높은 인물더라고요? 네. 피스크가 이 철도를 꿀꺽하려고 하니까 모건이 기존 경영진 편에 서서 막아내는데 이게 그냥 서류 싸움이 아니에요. 주주총회장에서 막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서로 열차 뺏으려고 하고 심지어 터널에서 양쪽이 고용한 사람들이 총까지 쏘고 그랬다니까요. 와, 무슨 서부 영화인데요? 총격전까지요? 그렇죠. 완전 무법천지였는데 모건이 여기서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주지사까지 움직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결국 이겨요. 그리고 이 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리스 계약을 맺어서 질서를 딱 잡죠. 이 사건으로 모건이 그냥 투기꾼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산업을 재건하는 건설자 이미지를 확실히 얻게 됩니다. 그런 무법자들 사이에서 질서를 외쳤으니 눈에 확 띄었겠네요. 근데 모건하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신디케이트잖아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약간 비밀 조직 같은 느낌도 나고. 비밀 조직까지는 아니고요. 신디케이트라는 게 아주 큰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부가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엄청 큰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위험도 크니까 여러 금융회사가 뭉쳐서 같이 투자하고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아, 연합투자 같은 거군요. 네,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모건이 이걸 미국 금융계에 딱 정체시키면서 사실상 시장을 휘어잡았죠. 모건이 주도하는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고 거기서 모건 결정에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 힘으로 어떤 큰일들을 했나요? 1870년대 남북전쟁 때 진 빚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걸 유럽 시장에 파는 사업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은 게 아주 유명하죠. 이때 로스차일드나 벨몬트 같은 유럽 거물들이랑 손잡으면서 국제적인 명성도 얻었고요. 국제 무대에도 진출한 거군요. 그리고 또 1879년에 당대 최고 부자였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의 아들 윌리엄 H. 벤더빌트를 도와준 일화도 있어요. 이 사람이 뉴욕 센트럴 철도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공격받고 세금 폭탄 맞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모건한테 SOC를 친 거죠. 아, 철도왕 벤더빌트 가문이 모건에게 도움을 청했다고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모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룻밤 사이에 벤더빌트 주식 2,500만 달러어치를 영국 투자자들한테 몰래 다 팔아넘겨요. 시장에 전혀 티 안 내고요. 와, 비밀 작전처럼요? 그렇죠. 덕분에 벤더빌트는 지배력 논란에서 벗어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모건의 영향력과 정보력 그리고 그 비밀 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부터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업 소유권은 점점 분산되는데 실제 통제권은 모건 같은 소수 금융가한테 확 몰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주는 많아지는데 실제 힘은 몇몇이 쥐는 구조. 네, 그래서 누가 미국을 소유하냐 이것보다 누가 미국을 통제하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거죠. 모건은 여러 은행들을 지배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의 꼭대기에 서게 된 거고요. 그야말로 금융 권력의 정점이네요. 근데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와중에도 철도 쪽은 여전히 골치 아팠던 모양이에요. 모건이 또 나섰다고요? 네, 1880년대에도 철도 회사들끼리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출혈 경쟁이라고 이미 잘 되고 있는 노선 바로 옆에 거의 똑같은 노선을 또 까는 거예요. 아이고, 비효율적이네요. 그렇죠. 뉴욕 센트럴 철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 웨스트 쇼어 철도가 거의 똑같이 다니는 거죠. 이러면 뭐 둘 다 돈 못 벌고 투자자들만 손해보고 악순환이었죠.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이걸 모건이 어떻게 해결해요? 1885년에 모건이 이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결심하고 직접 나섭니다. 제일 문제였던 웨스트 쇼어랑
또 다른 경쟁 도선인 사우스 펜실베이니아 철도 문제 책임자들을 자기 요트 코르세어호로 불러 모아요. 요트 위에서의 단판,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분위기 장난 아니었겠어요. 네, 특히 펜실베이니아 철도 사장이 엄청 완고했다고 해요. 근데 모건이 특유의 카리스마랑 논리로 막 밀어붙여서 결국 합의를 끌어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뉴욕 센트럴이 웨스트 쇼어를 인수하고 펜실베이니아 철도는 사우스 펜실베이니아 건설 계획 포기하고 서로 영역 침범하지 말고 불필요한 싸움 그만하자는 거죠. 와,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아예 교통정리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모건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라델피아 앤드 레딩 철도를 재건할 때는 보팅 트러스트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보팅 트러스트요? 그건 뭐죠? 이게 뭐냐면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건이 관리하는 신탁에 맡겨서 아예 경영권 자체를 모건 측이 장악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기업 운명을 좌우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모건화라는 말이 생겨나요. 파산 기업을 살리는 대신 금융자본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는 거죠. 일종의 금융봉건제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도 받고요. 금융분건제라 표현이 좀 섬뜩하기도 하네요. 그런 막강한 힘이 국가 위기 때도 발휘됐다면서요. 1895년 재무부 구출 작전, 이건 뭔가요? 네, 1893년에 경제공황이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 재무부에 금이 거의 바닥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당시 미국은 달러 지폐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였는데 금이 없어서 이걸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의 국가부도 직전 상황까지 간 거죠. 나라 금고가 텅 비었다고요? 네, 특히 한 번 금으로 바꿔간 지폐가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돌면서 금을 빼내가는 끝없는 사슬,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정치권은 은을 화폐 기준으로 삼내 만에 싸우느라 정신없고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와, 진짜 답답했겠네요. 그때 모건이 딱 등장하는 건가요? 대통령은 의회 승인받아서 국채 발행으로 금을 확보하려 했는데 실패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게 모건이 동료은행과 벨몬트랑 같이 우리가 민간 신디케이트로 금 구해오겠다 제안하는데 처음엔 정부가 거절해요. 민간은행과 도움받는 게 좀 그랬겠죠. 자존심 문제였을까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니까 모건이 초청장도 없는데 그냥 워싱턴으로 가버려요. 와, 대단한 배짱인데요. 백악관에 그냥 쳐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그렇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랑 재무장관이랑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살아는 판이었대요. 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바로 그때 모건이 옛날 법조항 하나를 딱 기억해냅니다. 남북전쟁 때 법인데 비상시에는 재무부가 의회 승인 없이 금을 직접 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법령 지시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떠올렸군요. 네, 그 법을 근거로 극적으로 타결이 돼요. 모건 벨몬트 신디케이트가 유럽에서 6,500만 달러어치 금을 구해다가 재무부에 공급하고 대가로 4%짜리 코인 채권을 받는 거죠. 코인 채권이요. 네, 금 또는 은으로 상환 가능한 채권인데 사실상 금 확보가 목적이었던 거죠. 아무튼 신디케이트가 약속대로 금을 공급하고 외환 시장까지 안정시켜서 미국 디폴트 위기를 막아냅니다. 야, 정말 나라를 구한 영웅이네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모건이 이 거래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민간은행한테 너무 퍼준 거 아니냐는 거죠. 모건은 성공이 중요했지 가격이 문제냐, 재앙 막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구국의 영웅이냐, 탐욕스러운 자본가냐 하는 논란은 더 커졌죠. 위기를 막은 건 사실이고 또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니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모건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 아예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결합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던데 그 대표적인 예가 US 스틸인가요? 맞습니다. 1901년에 탄생한 US 스틸은 모건의 결합 철학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작품이죠. 당시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회사를 팔려고 했는데 동시에 막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철광업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아, 카네기 철강이요? 네, 이대로 두면 완전 파괴적인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게 뻔했죠. 그때 모건이 딱 나선 겁니다. 카네기 철강은 물론이고 주요 경쟁사들을 싹 다 사들여서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자본금 14억 달러, 역사상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한 거죠. 와, 10억 달러 기업. 경쟁자들을 그냥 한 식구로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경쟁 대신 안정과 효율을 추구하는 모건의 비전이 실현된 거고 그의 명성은 정말 하늘을 찔렀죠.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걸 했나요? 네, 1902년에는 대서양 항로 해운 회사들을 묶어서 국제상선회사, IMM, 일명 해운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타이타닉호 소유했던 화이트 스타라인도 여기 포함됐었고요. 이건 최초의 국제적인 기업 결합 시도였는데 아쉽게도 출범 직후에 금융위기가 와서 처음엔 좀 고생했어요. 아, 타이밍이 안 좋았군요.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운임 경쟁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같은 해에는 맥코믹 같은 농기계 회사들을 합쳐서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라는 성공적인 트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철강, 해운, 농기계? 정말 손 안 대는 데가 없었네요. 근데 혹시 조선 트러스트라고 이건 좀 실패 사례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여기도 목원 이름이 거론됐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조선 트러스트는 모건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건데 US 스틸 초대 차장이었던 찰스 슈왑이 개인적으로 가진 베들레헴 스틸을 여기에 파는 과정에서 모건앤코가 그냥 거래 대행만 해준 거예요. 관리자 역할이었죠. 나중에 이 트러스트가 망하면서 주식 팔다 뭐 내 것 먼저 팔아달라 이런 합의서에 모건앤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실제 서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 책임을 모건한테 다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몰랐네요. 직접 한 게 아니었군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휘둘렀던 JP 모건인데 인간적인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그 차가운 금융 거물의 가면 뒤에는 어떤 얼굴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맨손으로 시작한 자수성가형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반 위에 모건이라는 이름 자체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브랜드이자 권력으로 만든 인물이죠. 성격은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과묵하고 속을 잘 안 보여줬다고 해요. 아, 말이 별로 없었군요. 네, 사생활 중시해서 뭐 요트 위에서 혼자 조용히 있거나 사하라 사막 여행 가서도 별 말 없었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한번 딱 결정하면 누구도 못 말릴 정도로 단호하고 때로는 좀 거칠다 싶을 만큼 직설적이었대요. 카리스마가 대단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자기가 관련된 일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나 충성심이 엄청 강했다고 해요. 노던 포시픽 철도 경영권 지키려고 했던 거 보면 알 수 있죠. 대중적인 인기나 평판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썼고 자기에 대해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정말 강하면서도 다가가기 어려운 벽 같은 게 느껴지는 성격이네요. 외모나 뭐 취향 같은 건 어땠어요?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풍채가 딱 위압적이고 눈빛이 아주 날카롭고 강렬하죠. 그리고 그의 상징처럼 된 게 쿠바산 특별한 단백잎으로 만든 아주 크고 검은 씨가 늘 그걸 물고 있었다고 해요. 아, 씨가 트레이드마크였군요. 네, 의외로 운동은 별로 안 즐겼는데 유일하게 좋아한 게 승마였다고 하고요. 씨가 말고 또 다른 열정을 쏟은 분야는 없었나요? 그 막대한 부를 생각하면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바로 예술입니다. JP 모건은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미술품 수집가 중 한 명이에요. 정말 열정이 대단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아, 미술품 수집가로서의 면모? 네, 런던이랑 뉴욕의 대저택이랑 개인 미술관, 지금 뉴욕의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이죠. 이걸 짓고 그 안에 진짜 상상 초월하는 컬렉션을 모았어요. 특히 고서적이나 필사본의 애정이 깊어서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 성경 여러 판본, 유명 작가들 친필 원고 이런 걸 막 사들였죠. 그 외에도 뭐 중세 세밀화, 세브르 도자기, 영국 은식기, 분야를 안 가렸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수집 규모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걸 그냥 혼자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공공기관에 기증했다는 점이에요. 아, 기증까지. 사회 환원도 했군요. 자선 사업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병원, 대학, 교회, 박물관 진짜 많은 곳에 엄청난 돈을 기부했어요. 뉴욕 산부인과 병원이나 하버드 의대 건물 지을 때도 큰 돈을 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기부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건 또 극도로 싫어했대요. 오, 의외인데요? 한 번은 뉴욕 팰리세이즈 공원 조성 기금 마련 행사에 갔는데 누가 기부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필요한 돈 전부 내가 내겠어. 딱 한마디 하고 바로 다른 일 봤다는 일화가 있어요. 약간 퉁명스러우면서도 통 큰 스타일인 거죠. 하하, 정말 알면 알수록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이네요. 자, 다시 금융계로 돌아와서
그의 인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 1907년 공황. 이때는 어땠나요? 또 구원투수로 나섰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을지 궁금한데요. 1907년에도 미국 금융 시스템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습니다. 투기 실패로 은행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다 당시 꽤 컸던 니커보커 신탁회사라는 곳에 사람들이 돈 찾으려고 몰려드는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터져요. 또 위기가 온 거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때도 모건이 처음에는 나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 회사를 돕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1895년대랑은 좀 다르네요. 처음부터 나서진 않았군요. 네. 근데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막 번지니까 결국 70살의 노구를 이끌고 다시 한번 나섭니다. 자기 개인 도서관, 그 유명한 모건 라이브러리를 아예 위기 대응 지휘 본부로 삼아요. 은행 총재들을 막 밤새도록 가둬놓다시피 하면서 협력하라고 압박하고 공동구제기금 만들게 하고. 도서관에서 밤새 회의를요? 와. 네. 정부 설득해서 재무부 자금 지원받고 유럽에서 금 들여오게 하고 임시방편으로 지급준비증권 발행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그야말로 위기 수습을 진두지휘하죠. 이때는 정말 모건이라는 한 사람의 권위와 신뢰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그냥 무너졌을 거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른의 나이에도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이때도 뭔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테네시 석탄철강 TCNI의 인수권입니다. 위기가 한창일 때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 빌렸던 증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요. 그러자 모건이 자신이 만든 US 스틸이 이 TCNI를 인수하도록 주선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는 TNCI가 US 스틸의 몇 안 되는 경쟁사 중 하나였다는 거죠. 당시 대통령이 트러스트 버스터, 독점 기업 깨는 걸로 유명한 시어더 루즈벨트였는데 모건이 직접 백악관에 연락해서 이거 인수해야 금융 안정된다고 설득해서 반독점법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내요. 위기를 틈타 경쟁사를 인수한 거군요. 그렇죠.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결국 위기를 이용해서 경쟁사를 헐값에 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1895년대랑 뭔가 비슷한데요. 구원투수 역할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이나 영향력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거. 정확합니다. 1907년 공황은 중앙은행 같은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JP모건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힘이 때로는 구원투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 겪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한 개인에게 금융 시스템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졌고 결국 이게 연방준비제도, 페드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JP 모건?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이네요. 파산 직전 기업들을 살려내고 현대적인 거대 기업 구조의 틀을 만든 위대한 설계자. 분명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경쟁을 없애고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어찌 보면 탐욕스러운 금융 황제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모건하라는 말 자체가 그에 대한 경외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가져온 안정과 효율 뒤에는 분명 대가도 따랐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JP 모건이라는 인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한 개인이 경제 위기를 막고 산업의 판도를 바꿨던 시대. 이제 우리는 연방준비제도 같은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를 지나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단계로 나아간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판 모건들이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리 레기오 스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Just have fun.